네, 안녕하세요. 원더다이어트입니다. 자, 오늘은 혈당과 연속 혈당 측정기 인슐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호르몬이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먹은 음식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혈당을 세포로 보내면서 에너지로 쓰이게끔도 해주고 지방세포로도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인슐린은 사실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죠. 인슐린이 없으면은 우리는 포도당을 세포라던가 지방으로 보내지를 못해서 피에 떠돌아다니다가 심지어 심할 경우는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1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병이고요. 보통 당뇨병 환자인 경우는 제2형 당뇨병의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 몸에서 인슐린은 분비가 되지만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인슐린을 주입을 해주기도 하는데,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 지방으로 보내주는 역할,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은 있지만, 자, 인슐린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보내고 있구나,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큰 이유는 이 지방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사실 없앤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지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체지방률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의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사이,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18에서 28% 사이를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비율보다 좀 초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어쨌거나 내 몸에서 이 체지방률을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이제 핵심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체중을 뭐 몇 킬로 감량할 거야, 5킬로, 10킬로 감량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체중 감량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체중만 줄이고 체지방률은 그대로다, 오히려 체지방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죠. 체중은 줄이는데 체지방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내 몸에서 근육이 더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굶기만 하거나 유산소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근육에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요요 아쉽지만 100%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체지방률 감소로 보아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체지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사실 많이 시키지 말아야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지방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방 분해 효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인슐린 분비를 억제를 할 수 있을까? 최대한 많이 완만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인슐린을 높이지 않으려면,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혈당이 높아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보통 저희가 이제 검진을 받을 때 혈당, 공복 혈당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이하, 100 이하가 정상이라고 하고요. 식후 2시간이 지났을 때 식후 혈당을 재면은 그거는 140 이하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밥을 먹고 나서 한 20-30분,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은 후에 2시간이 지나서 측정을 했을 때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게끔 봐야 되는 거죠. 당뇨 환자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나오게 됩니다. 공복 혈당조차도 100이 넘게 되고요. 그리고 식후 2시간 이후에 쟀을 때 200이 넘는 수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당을 낮춰주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보통 식단과 운동만 잘하셔도 충분히 혈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당을 재기 위해서는 피를 뽑아야 됩니다. 혈당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거죠. 피 안에 이 당이 얼마큼 있냐, 당은 포도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서 피 검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개인적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혈당 측정기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여기에다가 혈당 재는 CTG를 꼽고 손가락에 피를 내죠. 피를 내서 CTG에 피를 묻히면 여기서 혈당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혈당이 뭐 90 몇이다, 120 몇이다, 심하면 200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일까요? 잴 때마다 피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자, 이 제품은 보통 팔뚝에 착용을 권장하는데 아주 미세한 전극이 있습니다. 아주 약한 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를 여기다 딱 부착을 하면은 착 달라붙습니다. 제가 부착하는 장면은 별도로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착용을 하고 15일 동안 10분 단위로 혈당 수치를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혈당이 99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제 식단이 어떻게 올라가고 했는지가 다 이제 확인이 됩니다. 아까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150이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 이상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의 이제 흐름이 보이는 거죠. 이 혈당의 흐름을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혈당 측정기의 수치가 좀 약간 애매하다,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럴 때는 직접 피를 내서 이걸로 측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수정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혁신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먹은 음식들이 얼마나 혈당을 올리는지, 그리고 이렇게 먹었을 때는 혈당을 많이 올리는구나,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혹시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혈당, 밥을 먹으면 어느 정도 오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쭉 치솟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쭉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스파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스파이크가 자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굉장히 안 좋게 되겠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떨어지는 사이에 내가 배고픔을 느낍니다. 오히려 허기짐을 느낀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배부르게 많이 먹었는데 불과 몇 시간이 안 지나서 또 허기짐을 느껴요. 그리고 과정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브레인 스모그라고 뇌에 안기가 낀 것처럼 굉장히 멍하고 그런 졸린 듯한 느낌.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졸려,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좀 나른하고 그렇지? 라고 하는 느낌 많이 느껴보셨죠? 물론 식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식곤증이라는 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곤증을 더 빨리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릴까요? 자, 보통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밀가루 음식들, 그리고 밥도 그냥 하얀 백미, 쌀밥을 이야기하죠. 네, 그런 음식들을 줄이게 되면 혈당 폭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자,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의 비율은 낮춰야 되겠고요. 반대로 야채와 단백질, 지방을 드시게 되면 혈당을 완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딱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해 보이는 그런 식사들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설탕이 은근히 많이 들어갑니다. 맛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먹고 나서 혈당이 쫙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탄수화물이라고는 해도 통곡물 같은 거는 그래도 완만하게 올리게 됩니다. 제가 식사를 할 때 통곡물에다가 땅콩 버터를 함께 먹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단백질로 계란 같은 게 추가가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야채도 같이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이런 식으로 식단을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단백질을 먹을 때 지방은 어느 정도가 포함되어 있죠. 물론 그 지방의 범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은 별로 좋진 않겠죠. 물론 다이어트에도 방해가 되겠지만 포화지방 섭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자, 포화지방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높인다고 나쁜 지방으로 취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랜스 지방이 진짜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 말은 포화지방 드셔도 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좋은 지방도 권장을 드리고 있죠. 자, 좋은 지방이라 함은 아보카도 오일이라던가 코코넛 오일, 그리고 MCT 오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리브 오일 지금 그래도 많이 판매도 하고 있고 많이들 찾으시니까 이렇게 드셔도 되시고요. 공복 상태에서 한 스푼 정도를 드셔도 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님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효과를 본 사례들도 있고요. 식사를 할 때 내가 오늘은 좀 탄수화물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미리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드시고서 식사를 해도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지방을 먹는다.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서 밥을 먹을 때 보통 식단에는 이제 일반 탄수화물 밥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 단백질, 야채, 탄수화물 반찬, 기타 등등 많이 있다고 봤을 때, 자, 보통은 우리가 밥을 먼저 뜨죠. 밥을 뜨고 그 다음에 반찬을 골고루 하나씩 먹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어떻게 바꾸냐? 반찬 중에 야채를 먼저 먹는 거죠. 소스가 가능하면 없는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은 나중에 먹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기도 했지만 이 글루코스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를 했고요. 이 책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저자가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실험한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고 과학적으로 많이 해놨어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확실한 거 뭐냐?
먹고 나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보통 저희 식사를 하고 나서 보통 앉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디저트까지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혈당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살찌는 지름길,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기, 디저트로 달달한 커피와 조각 케이크까지 같이 먹어주는 거. 나 정말 뱃살 나오고 싶어. 자,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난 조금이라도 살을 빼고 싶다,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식사를 하신 다음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최소한 15분 정도. 물론 어느 정도의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더 낮출 수는 있겠지만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걷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20분, 30분 이상도 괜찮지만 보통 15분 이상은 걸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혈당 측정기를 파스타라고 하는 앱을 사용해서 보고 있는데요. 파스타가 재밌습니다. 파스타라고 하는 앱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딱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자, 식후 1000보 이상은 꼭 걸어주세요. 그런 게 뜨게 됩니다. 1000보 정도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걸어준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오게 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이 인슐린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몸이 지방으로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분비를 억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혈당 수치를 높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안 높이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요. 혈당을 안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의 비중은 가급적이면 낮춰주셔야 되시고 야채와 단백질, 지방 위주의 식단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이거를 다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순서를 이거 먼저 드시고 야채, 단백질, 지방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드시는 식으로 해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식사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걸어주는 거죠. 15분 이상 걸어주는 것을 생활화하면 좋습니다. 내가 오늘 식단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미리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정도 드시는 것도 좋고요. 자, 오늘은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혈당과 인슐린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이어서 촬영합니다. 자,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서 이 앱으로 확인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파스타라고 하는 앱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내가 먹은 음식들을 딱 사진 찍었을 때 음식을 분석을 해서 이거는 어떤 음식이구나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서 그 음식에 대한 영양 성분까지 같이 확인을 시켜줘요. 굉장히 좋죠. 인식률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다른 앱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인식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사진을 찍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확인을 하고 예상 혈당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도 미리 가늠을 하고 나서 밥을 먹는 편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 앱의 기능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식사 운동 일지를 참고해가지고 이거를 메인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먹은 음식과 어떤 종류를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 그런 것들은 다 적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내가 먹었을 때 얼만큼 배가 불렀는지, 배부른 느낌은 다 다르거든요. 배부름 지수도 적고 그리고 단백질 양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 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타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파스타 앱은 약간 단백질이 좀 과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먹은 것보다 좀 더 많이 먹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 일반적으로 먹는 단백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적어놨고요. 그 외에 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 하나가 수면입니다. 잠, 내가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때 진짜 숙면을 이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요즘 그런 것도 적어요. 이 중간에 내가 몇 번을 깼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있고, 자, 체중 변화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체중 변화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체중, 저녁 체중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아침 체중, 저녁 체중을 기록하는 거를 중간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잴 때는 제가 집에 있는 스마트 체중계를 사용해서 재고 있거든요. 블루투스로 한번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딱 그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은 바로 측정이 돼요. 거의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화장실 앞에 놔두는 거죠.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편하게끔. 그런 식으로 재고 나면은 체중도 흐름이 보이는 거죠. 다이어트 중인데 체중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실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잰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식사를 했을 때 이렇게 먹으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도 확인하면 좋겠죠. 지금 이거는 몇 개월째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밥을 먹었을 때 최고 혈당이 몇 가지 나왔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놓고 적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밥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랐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똑같은 식단을 했어도 혈당 올라가는 폭은 다릅니다. 그거는 내가 그 전에 뭘 먹었는지, 내 컨디션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좌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 식사 일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내용들도 꼼꼼히 기록을 해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뭘 먹었는지만 적으면은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근데 내가 뭐를 먹고, 그때 상태가 어땠고, 배가 어떻게 불렀고, 컨디션, 특히 장 기능, 장 되게 중요합니다. 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겠지만 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장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하는 거죠. 오늘 위장 기능, 내 느낌이 어땠다. 그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 같은 것도 기록에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신경을 쓰냐 하는 것만큼 내 몸은 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측정기도 착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밤에 잘 때 수면 패턴도 분석을 하게 되고요. 하루에 내가 얼마큼을 걸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체중계를 사용해서 아침, 저녁 체중도 기록에 남겨두는 거죠. 스마트 체중계는 체중 외에도 체지방률과 단백질 같은 것도 같이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도움됩니다. 물론 저희 센터에 있는 실제 큰 인바디 기기보다는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이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네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런 혈당과 인슐린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또 어떤 부분을 같이 참고하면 또 도움이 되는지 식사일기와 스마트워치, 스마트 체중계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사용을 하진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접근해 나가면 도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스마트워치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활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내 몸 상태까지 체크를 해두면 훨씬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